이거 놓으라고! 윤서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영은 머리채를 더 세게 움켜쥐었고 강미숙은 윤서의 떨리는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죠. 하얀 서류 위로 붉은 손도장이 찍히려는 그 순간 윤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온 걸까요? 모든 건 한 달 전 절대 해서는 안 될 결혼을 선택했던 그날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윤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반전으로 돌아오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윤서는 24살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중학교 2학년 때였고 아버지 한정우는 그로부터 1년도 안 되어 강미숙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죠. 새어머니에게는 이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같은 나이지만 생일이 한 달 빠른 한소영. 그래서 윤서는 소영을 언니라고 불러야 했어요. 처음부터 소영은 윤서를 경계했어요. 같이 놀자고 하면 문을 닫아버렸고 밥상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강미숙은 늘 소영의 편이었어요. 윤서야, 언니가 예민한 건 적응 기간이라서 그래. 내가 좀 양보해. 그 말을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대학도 소영이 먼저 가고 윤서는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휴학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윤서는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 부담을 덜어주려고 편의점, 카페, 식당을 돌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번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에 보탰죠. 심지어 소영이 대학 과제가 밀렸다고 하면 밤새워 레포트를 대신 써줬어요. 소영이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자료도 찾아주고 발표 준비도 도와줬죠. 그런데도 소영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죠. 한정우의 건설 자재 회사는 3년 전부터 적자였어요. 대형 건설사에 납품하던 계약이 하나둘 끊기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부도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나타난 게 차도균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차도균의 제안이었어요. 차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비서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주고 갔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식탁에서 꺼낸 말이었어요. 강미숙의 눈이 반짝였죠. 얼마나요? 100억. 숫자를 듣는 순간 강미숙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죠. 조건이 있어. 그 사람이 24살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더라. 24살이요? 강미숙이 되물었어요. 소영도 윤서도 둘 다 24살이었거든요. 누구요? 소영이요, 윤서요? 글쎄, 그건 정확히 말 안 했어. 그냥 24살 딸을 봤다고만. 근데 여보, 그 차도균이라는 사람 직접 만나보신 거예요? 아니, 비서만 왔다 갔어.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대. 업계에서도 미스터리한 인물로 소문나 있더라고. 그런 사람한테 딸을 보내요? 나도 이상한 건 아는데. 지금 은행도 거래처도 다 등을 돌렸어.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날 밤 윤서는 소영의 방문 앞에서 강미숙과 소영의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나 그런 사람이랑 절대 못해. 차도균이 누군지 알아? 조폭이야, 조폭. 소영아, 목소리 낮춰. 싫어. 그 사람 얼굴에 칼자국 있대. 여자 때려서 경찰서 간 적도 있고. 나 죽어도 싫어. 그럼 어떡해.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거리로 나앉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죠. 윤서가 있잖아. 뭐? 어차피 그 애는 내 딸도 아니고. 아빠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물건 취급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윤서를 불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윤서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윤서는 모든 걸 알았어요. 저더러 결혼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소영이는 울고불고 안 된다고. 안 그러면 죽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가라는 거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강미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윤서야, 내가 좀 희생해줘. 소영이는 워낙 예민한 애라 그런 환경에서 못 버텨. 근데 넌 강하잖아. 강하다. 그 말이 윤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버려져도 괜찮은 사람이라서겠죠. 차도균이라는 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윤서의 물음에 강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 얼굴을 본 사람이 없대. 비서만 오가고. 그리고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시간 없어. 내일이요? 그래. 차 대표님이 급하시대. 장소는 청담동 호텔 펜트하우스라고 하더라.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고.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이었죠. 24번째 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소영의 방에서는 강미숙과 소영이 속닥거렸어요. 엄마, 내일 결혼식 때 혹시라도 그 괴물이 마음 바꿔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 소영아. 걱정 마. 이 엄마가 윤서 등 떠밀어서라도 식장에 보낼 테니까 넌 결혼식 끝날 때까지 어디 조용히 숨어 있어. 잠시 후 소영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죠. 언니, 이 밤중에 어디가? 소영은 귀찮다는 듯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어디 가긴. 나 내 결혼식 같은 거 볼 생각 전혀 없거든. 조폭 마누라 되는 게 뭐 자랑이라고. 재수없게 엮이기 싫으니까 말 걸지 마.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투. 소영은 겁에 질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오히려 윤서에게 비수를 꽂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휴대폰으로 차도균을 검색해봤지만 사진 한 장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더니 정말이었죠. 그저 무성한 소문들 뿐이었어요. 57살 동부 일대를 장악한 조폭 두목, 얼굴에 긴 칼자국, 성격이 난폭하고 여자도 때린다는 이야기들.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죠. 내일이면 자신은 얼굴도 모르는 괴물의 아내가 된다. 그게 윤서의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윤서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었고 새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윤서는 차에 올라탔어요. 청담동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차가 고급 호텔 앞에 멈추자 강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경호원들이었죠. 그들이 세 사람을 안내했어요. 강미숙은 호텔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연신 두리번거렸죠. 윤서는 그 화려함이 마치 자신을 가둘 금칠한 감옥처럼 느껴져 몸이 떨렸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경호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와서 앞을 가로막았어요. 신부님만 모시겠습니다. 강미숙이 버럭 화를 냈죠. 아니, 그래도 나는 엄마인데 사위 얼굴은 봐야지. 대표님 지시입니다. 하객도 가족도 동반 불가입니다. 뭐, 그게 무슨. 경호팀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신부님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한정우가 나섰어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그냥 보낼 수는... 죄송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강미숙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 뭐 조폭 두목이라 얼굴 팔리기 싫은가 보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그녀는 윤서의 등을 떠밀었어요. 빨리 가. 괜히 심기 건드리지 말고.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야, 미안하다. 윤서는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윤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곧 그 남자를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펜트하우스의 넓고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실내에는 흰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벽을 따라 서 있었죠.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젊고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숨이 멎었죠. 젊고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흉터는커녕 흠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검은색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렸죠. 당신이 차도균 씨예요? 네, 차도균입니다.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죠? 말문이 막혔어요. 32이에요. 57이라는 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얘기고. 차도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모든 걸 물려받았죠. 얼굴의 흉터도 난폭한 성격도 전부 아버지 얘기예요. 윤서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친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제 어머니요? 갑자기 왜? 대답해 주세요. 이수진이요. 왜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차도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역시 그렇군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를 아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 아버지 회사에 투자하는 100억의 계약서예요. 이미 입금됐습니다. 윤서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하고 당신 앞으로 개설된 통장이에요. 생활비로 매달 5천만 원씩 들어갈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1년만 제 아내로 지내주세요. 1년 후에는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줄게요. 아, 그런데 저는 언니 대신에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차도균이 잘라 말했어요. 한소영 씨에게는 애초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가 검은색 카드와 차키를 내밀었어요.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 초라하면 안 되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빚을 갚는 거니까. 그 순간 차도균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부축하던 7살의 자신에게 다가온 따뜻한 손,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딸기 사탕을 쥐어주던 여자.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수진. 윤서의 어머니였어요. 25년이 걸렸네요. 윤서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도대체 이 남자와 무슨 빚이 있다는 거지.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강미숙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끝났어.
윤서 들여보냈어. 진짜? 그 남자 봤어? 아니, 거기 완전 철통 보안이더라. 가족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신부만 획 낚아채 갔어. 소영이 킥킥거렸어요. 역시 조폭이네. 윤서 그년 이제 죽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쯤 얼굴에 멍들어서 울고 있을걸. 모녀는 웃었어요. 윤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 상상하면서요. 그들은 몰랐어요. 윤서가 지금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손에는 블랙카드가 들려 있다는 것을.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차도규는 약속대로 윤서를 존중해줬어요. 같은 펜트하우스에 살았지만 방은 따로 썼고 식사도 함께 했지만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차도균이 말했어요. 오늘 손님이 올 겁니다. 손님이요? 스타일리스트예요. 당신한테 필요한 것들 좀 챙겨줄 거예요. 윤서가 당황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차도균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이제 내 아내예요. 어디 가서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점심때쯤 스타일리스트가 도착했어요. 중년에 세련된 여자였는데 윤서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죠. 어머, 베이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 정도면 살짝만 다듬어도 확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3시간 동안 윤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를 받았어요. 헤어, 메이크업, 네일, 그리고 새 옷까지. 거울 앞에 선 윤서는 자기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카락이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칙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옅은 화장만 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게 정말 저예요? 스타일리스트가 웃었어요. 원래 가지고 계신 걸 꺼낸 것뿐이에요. 사모님, 정말 예쁘세요. 사모님.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저녁 때 퇴근한 차도균이 윤서를 보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윤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일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사요. 혼자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난 잠깐 그 근처에 볼일 끝나고 합류할 테니. 천천히 고르고 있어요. 같은 시각 강미숙과 소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100억? 진짜로 입금이 된 거예요. 한정우의 회사 계좌에 100억이 찍힌 걸 확인한 강미숙은 그날 밤 남편에게 졸랐죠. 여보, 나랑 소영이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그동안 못 산 거 좀 사려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정우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윤서는 백화점 명품관에 도착했어요. 차도균이 붙여준 수행 비서가 함께였죠.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VIP 라운지 준비해뒀습니다. 점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윤서를 안내했어요. 라운지에 앉자마자 음료와 다과가 나왔죠. 수행 비서가 카탈로그를 펼쳤어요. 사모님, 이번 시즌 신상이에요. 이 가방이랑 이 구두 어떠세요? 아,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사도. 사모님, 제발 좀 골라주세요. 수행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빈손으로 가시면 저 혼나요. 제가 사모님 모시는 거 첫 업무인데 첫날부터 잘리면 안 되잖아요. 윤서가 당황했어요. 그래요? 네. 대표님이 아내가 거절해도 아내한테 어울리는 거 다 사가지고 와라고 거의 명령하셨거든요. 제발요, 사모님. 결국 윤서는 수행 비서가 권하는 대로 이것저것 골랐어요.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 쇼핑백이 하나둘 늘어났죠. 그때 VIP 라운지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저거 보여줘요. 아, 그리고 저것도.
소영이 쇼윈도 안쪽에 전시된 한정판 가방을 가리켰어요. 엄마, 나 저거 살래. 죄송하지만 고객님, 저 제품은 VIP 고객님 전용 한정판으로. 뭐, VIP? 우리가 얼마를 쓸 줄 알고.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VIP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이 흘러넘치는 젊은 여자가 나왔죠. 윤기 있는 긴 머리카락, 세련된 화장, 옆에 수행비서 손에 들린 쇼핑백 여러 개. 점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그녀를 배웅했어요. 사모님, 차량은 앞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 소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윤서도 그제야 소영을 발견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윤서는 먼저 고개를 돌렸죠. 그때 점원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아까 말씀하신 한정판 가방 포장 완료됐습니다.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건 방금 자신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거든요. 잠깐, 저거 내가 먼저 봤어. 소영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한정판으로 VIP 고객님이신 사모님께서 이미 구매 완료하셨습니다. 뭐냐, 한윤서.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소영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조폭한테 팔려간 주제에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너 남편이 알면 가만 안 둘걸. 강미숙도 달려왔어요. 윤서야, 그 가방 소영이가 먼저 봤대. 양보해. 매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그때였어요. 무슨 일이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갈라지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죠. 차도균이었어요. 그가 윤서의 옆에 서더니 강미숙과 소영을 바라봤어요. 제 아내에게 신뢰가 많으시네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아내? 네. 제 아내가 고른 물건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차도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강미숙이 더듬거렸죠. 저희는 그냥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으니 이만 가보시죠. 차도균이 윤서의 어깨를 감쌌어요. 가요. 네. 두 사람이 유유히 걸어 나갔어요. 점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배웅했고 남겨진 강미숙과 소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엄마, 저 사람이 그 조폭이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7에 흉터 있고 여자 때리는 괴물이라며? 근데 왜 저렇게 젊고 잘생긴 거야? 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백화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박혔거든요. 차도균이 윤서의 어깨를 감싼 채 걸어가는 모습. 차도균이 윤서에게만 보여주는 미소와 다정한 말투.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저게 우리가 버린 복이었어? 소영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윤서는 조폭에게 끌려간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사람은 젊고 차분한 남편이었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벌어진 그 장면. 윤서가 울고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 앞에 VIP 대접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새어머니와 소영의 얼굴이 굳어버린 것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 집안 사람들이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죠.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합니다. 잠시도 놓치지 말고 이어서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백화점을 나선 차도균과 윤서는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죠.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창피한 꼴 보여드려서. 뭐가요? 새어머니랑 언니가 소란을 피워서.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차도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네.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10년 동안 그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양보하고 참고 눈치 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백화점에서 점원들이 허리를 굽혔고 VIP 라운지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어머니와 언니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죠. 배고프죠? 차도균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아까 라운지에서 다과만 먹었잖아. 밥 먹으러 가요. 윤서가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다 봤어요. 볼일 끝나고 라운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차도균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당신 수행 비서가 권해도 계속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요. 누가 저한테 뭘 해주는 게. 차도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이제 익숙해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차도균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윤서는 심장이 떨리고 한편으로는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차도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좀 놀랐죠? 네.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하는 말. 조폭한테 팔려갔다느니. 윤서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사람들이에요. 신경 안 써요. 다만 차도균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신경 쓰여요. 윤서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따뜻한 말을 하는 걸까? 저는 괜찮아요. 차도균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한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돼요. 그 말에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강미숙의 집은 난리가 나 있었어요. 엄마 말이 돼? 그 남자가 진짜 대박이었어. 소영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어요. 젊고 잘생기고 돈 많고 완전 재벌급이잖아. 근데 그걸 윤서가 차지하고 있다고? 강미숙도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소영의 눈에 불이 붙었어요. 윤서 같은 애도 차지한 자리인데 내가 가면 오죽하겠어? 남자들은 다 똑같아. 예쁜 여자한테 약하지. 그래서 어쩔 건데? 직접 만나볼 거야. 내 매력을 보여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다음 날 소영은 전문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남자를 유혹하는 옷차림으로 차도균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어요. 차도균 대표님 뵈러 왔어요. 처형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비서가 내려왔어요. 따라오시죠. 소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처형이라니까 바로 되네. 대표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 안에 차도균이 서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소영은 자신의 가장 예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한소영이에요. 윤서 언니예요. 알아요. 차도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죠? 그게 윤서가 잘 지내나 궁금해서요. 언니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소영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몸을 살짝 기울이며 가슴골이 보이도록 자세를 잡았죠. 근데 대표님 생각보다 정말 젊으시네요.
소문이랑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차도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소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 원래 제가 대표님 옆자리에 올 사람이었거든요. 소영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제가 겁이 많아서 도망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죠? 이렇게 멋진 분인 줄 알았으면. 그녀가 손을 뻗어 차도균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차도균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죠. 그래서요? 차도균이 잘라 말했어요. 후회하신다고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죠? 소영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이랑 친하게. 한소영 씨. 차도균이 책상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리모컨이었죠. 버튼을 누르자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제 백화점에서의 장면이었어요. 조폭한테 팔려간 주제에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너 남편이 알면 가만 안 둘걸. 소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제 아내한테 한 말 잊으셨어요? 차도균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저는 처음부터 한소영 씨한테 관심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원한 건 윤서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도균이 소영을 내려다봤어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 안 해요. 가족이라도요. 문이 열리더니 경호원 2명이 들어왔어요. 이분 모셔다 드려. 네, 대표님. 경호원들이 소영의 양팔을 잡았어요. 잠깐, 이거 나 한소영이야. 알아요.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차도균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그때는 이 영상 SNS에 올릴게요. 모 건설 대표 큰딸 백화점 행패 제목으로. 소영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끌려나가면서도 소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한테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오히려 윤서 얘기를 할 때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차도균은 윤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영이 찾아왔던 일도, 유혹하려 했던 일도.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네, 그냥 평범했어요. 다행이네요. 차도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윤서 씨, 혹시 하고 싶은 공부나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뭐든 좋아요. 대학 복학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지원해 줄게요. 윤서가 놀란 눈으로 차도균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차도균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 옆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요.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빚을 갚는 거라면서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차도균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겠다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새어머니.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윤서야. 강미숙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내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너만 자꾸 찾는다. 빨리 좀 와다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요? 지금 어디예요? 집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겼어요. 윤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윤서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윤서의 머리를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갑작스러운 압박에 윤서의 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잡았다. 소영이었어요. 소영의 차가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꽂혔어요. 언니, 이거 뭐야? 나. 닥쳐. 강미숙이 안방에서 나왔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쓰러졌다며. 쓰러지긴. 내 아버지는 회사에 있어. 내년을 끌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잖아. 강미숙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를 윤서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무제한 연대 보증 및 위임장.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지장 찍어. 내 아빠 회사 빚이 아직도 산더미야. 내가 차 대표 아내니까 이 정도 보증은 서줘야 할 거 아니야. 강미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블랙카드. 내가 관리할 줄이나 알아? 이 엄마한테 맡기라고.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윤서가 몸을 비틀었어요. 소영이 윤서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고정시키며 소리쳤죠. 야, 한윤서. 너만 좋은 옷 입고 돈 펑펑 쓰고 다니니깐 눈에 뵈는 게 없지? 당장 찍어.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윤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소영은 더욱 세게 윤서를 바닥에 눌렀죠. 닥쳐. 너 블랙카드 있다며? 매달 5천만 원씩 받는다며. 우리한테는 고작 100억 던져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림없어. 여기 빨리 찍어. 강미숙이 윤서의 떨리는 손을 억지로 잡았어요. 붉은 인주를 꺼내 윤서의 손끝에 가져다 댔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윤서가 울먹였어요. 강미숙의 손에 들린 인주가 윤서의 떨리는 손끝을 향해 서서히 다가왔어요. 붉은 인주가 닿기 직전의 그 찰나 윤서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죠.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중심에 차도균이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손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소영의 손이 멈췄죠. 차 대표님? 내 아내한테서 손 떼라고 했다. 차도균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경호원들이 강미숙과 소영을 에워쌌죠. 소영이 황급히 윤서에게서 손을 뗐어요. 윤서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차도균이 윤서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어떻게? 여기. 휴대폰에 위치 추적 넣어뒀어. 비상시를 대비해서. 차도균이 윤서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줬어요. 그리고 강미숙과 소영을 돌아봤죠. 이게 뭐죠? 경호원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건넸어요. 차도균이 내용을 읽었죠. 무제한 연대 보증 및 위임장.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감히 내 아내를 내 놈들의 빚쟁이로 만들려 해? 서류가 찢어졌어요. 차도균이 강미숙을 내려다봤죠. 처음에 투자한 100억 있죠? 그거 대여금으로 전환합니다. 네, 대여금이요? 강미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계약서 다시 읽어보세요.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차도균이 차갑게 웃었어요. 100억 한 달 안에 갚으세요. 못 갚으면 회사 압류 들어갑니다. 이럴 수가.
강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죠. 대표님,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요? 차도균이 소영을 내려다봤어요. 당신, 지난번 내 사무실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나?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 아내를 바닥에 눌러놓고 지장 찍으라고 협박했고, 차도균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이 사람들 다 찍어뒀죠? 네, 대표님. 현관 들어올 때부터 전부 녹화됐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쓸 일 있을 거예요. 차도균이 윤서의 어깨를 감쌌어요. 가자, 윤서야. 더 볼 것 없어. 윤서는 고개를 돌리고 차도균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을 나섰어요. 차에 오른 후에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차도균이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이제 안 보내. 네. 그 사람들한테 다시는 안 보내. 차도균이 조심스럽게 윤서를 끌어안았어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 아주 천천히. 윤서는 처음엔 몸이 굳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따뜻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울어도 돼. 다 울고 모두 잊어버려. 차도균이 윤서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어요. 윤서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한 달이 지났어요. 강미숙과 소영은 100억을 갚지 못했죠. 차도균의 법무팀은 가차 없었어요. 회사는 압류됐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어요. 자동차도 명품도 모든 것이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원룸 한 칸이었어요. 곰팡이가 핀 벽, 햇빛도 들지 않는 창문, 물이 새는 천장. 윤서가 예전에 쓰던 다락방보다 못한 곳이었죠. 엄마,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 해? 소영이 울부짖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남자한테 잘 보였으면 이렇게 안 됐어. 강미숙도 소영에게 소리쳤죠. 내 탓이야? 엄마가 윤서 머리채 잡고 지장 찍으라고 했잖아. 모녀는 서로를 탓하며 매일 싸웠어요. 그 집에는 고함 소리만 가득했죠. 한정우는 모든 것을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매일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윤서는 받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에서는 윤서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도균이 새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거든요.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자고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박스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유품이었죠. 아버지가 재혼할 때 버리려던 것을 윤서가 몰래 챙겨뒀었어요. 박스를 열자 낡은 일기장이 보였어요. 엄마의 글씨체였죠. 윤서가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9년 3월 15일. 오늘 퇴근길에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와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피했는데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119에 전화하고 아이 얼굴에 피를 닦아줬다. 아이가 너무 떨고 있어서 가방에 있던 딸기 사탕을 하나 줬다.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이가 사탕을 꼭 쥐고 울음을 멈췄다. 그 아이가 부디 무사하기를. 그 아이가 부디 잘 자라주기를.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차도균이 서 있었죠. 윤서의 눈물을 보고 다가왔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차도균이 그것을 받아들었죠. 일기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거
이 아이가 나야.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줬는지. 25년 전 그 아이가 당신이었던 거죠? 차도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아버지가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었어. 7살이었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가 일기장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피했어. 무서워서. 하지만 당신 어머니만 달려와서 119에 전화해 주셨어. 내 얼굴에 피를 닦아주시고 딸기 사탕을 쥐어주셨지. 차도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께서 평생 말씀하셨어. 그 여자분의 은혜를 꼭 갚으라고. 차도균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10여 년 동안 찾았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을 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한 거야. 윤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 결혼도 다 빚을 갚기 위해서. 처음엔 그랬어. 차도균이 윤서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1년 계약 결혼 서류였죠. 차도균이 그 서류를 찢었어요. 계약은 끝났어. 네. 이제 당신을 계약 아내가 아니라 내 진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상자가 열리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어요. 한윤서 씨, 저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윤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네, 그럴게요. 차도균이 윤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죠. 따스한 5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윤서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죠. 손에는 딸기 사탕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윤서가 사탕을 비석 앞에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25년 전에 살린 그 아이, 이렇게 멋지게 컸어.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됐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엄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되어서 돌아왔어. 차도균이 윤서의 옆에 섰어요. 그도 비석 앞에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25년 전 그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서,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따스한 5월의 바람이 불었어요. 푸른 실록이 햇살에 반짝였죠. 차도균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우리 집으로.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나란히 손을 잡고 25년 전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윤서는 참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죠. 언니 대신 무서운 사람에게 끌려간 줄 알았던 결혼이 사실은 25년 전 어머니의 선한 선택으로 이어진 인연이었다는 사실. 저도 쓰면서 마음이 여러 번 뭉클해졌습니다. 윤서 어머니는 그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멈춰 손을 내밀었고 그 작은 선택이 25년 뒤 딸의 인생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었죠. 착하게 사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세상은 결국 돌아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윤서처럼 반드시 따뜻한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새어머니 강미숙, 언니 한소영 중 누가 더 얄미우셨나요? 댓글에 미숙 또는 소영 이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